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500년을 이어온 거대한 성벽이 단 한 명의 숨소리에 떨리고 있다면 그 성벽 안의 사람들은 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고려 말의 하늘은 언제나 불길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성벽 너머에서는 왜구의 칼날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성 안에서는 검문세가들의 기름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를 씹으며 연명하는데 귀족들은 금잔에 담긴 술향기에 취해 날아가 썩어가는 줄도 몰랐지요. 이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몰락이 아니라 세상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비명이었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뚫고 나타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북면의 호랑이 이성계입니다. 그는 화살 하나로 날아가는 새의 눈을 뚫고 단칼에 왜구의 수장 아지발도를 베어 넘긴 전설적인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이기는 것보다 굶주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천만 배는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성계는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한숨을 섞으며 말합니다. 정도전, 자네는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보이나? 내 눈에는 저 멀리 개경의 불빛이 백성들의 피로 타오르는 횃불처럼만 보이네. 정도전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성미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장군, 그것은 횃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기둥을 세우라는 하늘의 명령이지요. 지금 고려는 스스로 서 있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이성계는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무인일 뿐이다. 왕의 명을 어기고 회군을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반역이다. 내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일이란 말이다. 정도전 한 걸음 다가서며 서늘하게 반역이라니요. 백성을 버린 왕을 바꾸는 것은 역성혁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장군의 활은 짐승을 잡는 데만 쓰기엔 너무나 고귀합니다. 이제 그 활로 세상을 관통하십시오. 운명의 날 1388년 요동으로 향하던 5만 대군은 압록강의 작은 섬 위화도에 발이 묶였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멍이 난 듯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강물은 집어삼킬 듯 불어났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전염병과 굶주림이 독버섯처럼 번져갔습니다. 개경의 왕은 진격만을 외치고 있었지만 이성계의 발길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빗속에 서서 저 멀리 요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승리는 불확실하고 남겨진 가족과 백성들은 명나라의 보복에 죽어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떨고 있는 어린 병사들이 있었고 눈앞에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안위를 저버릴 수는 없다. 그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혔으나 그 결단만큼은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심장을 향한 거대한 창끝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태동이 이 빗줄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익숙한 비겁함과 결별하고 불확실한 정의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위화도의 이성계였다면 왕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백성을 위해 반역의 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는 동지에게 칼을 겨눠야만 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여기 한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었던 두 천재의 비극적인 밤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의 설계도는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가고 있었지만 고려라는 거대한 거목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 포은 정몽주가 있었죠. 그는 이성계의 오랜 전우였고 정도전의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이라는 가치 앞에서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낙마하여 사경을 헤매던 절호의 기회, 정몽주는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성계의 일파를 몰살하려 했습니다. 이때 움직인 사내가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냉혹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대의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베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철칙이었죠. 1392년의 어느 깊은 밤 이방원은 정몽주를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방원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포은 선생, 이 술 한 잔에 모든 시름을 잊으시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도 이처럼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시지요. 정몽주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목소리 왕자니 술 향기가 참으로 독하구먼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 술잔에 비친 달빛보다 선명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너희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습니까? 이방원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고 위협적으로 선생의 그 대쪽 같은 마음이 결국 고려를 더 빨리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안타깝군요. 정말로. 정몽주가 자리를 뜨는 발자국 소리에 이어서 어둠 속에서
철퇴를 휘두르는 육중한 소리와 비명이 들렸다. 정몽주의 피가 선주교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진 셈이었죠.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마침내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500년 고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용이 승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낡은 원앙과 구습이 가득한 곳에서는 새 정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조언을 받아 그가 낙점한 곳은 바로 한강이 흐르고 산세가 수려한 한양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동원되어 성벽을 쌓고 궁궐을 세웠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 유교의 이상향을 꿈꾸는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국의 기쁨도 잠시 왕자를 둘러싼 형제들 간의 칼불이 왕자의 난이라는 잔혹한 폭풍이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형제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다면 그 나라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밤, 왕자의 난이 시작됩니다. 건국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고 1등 공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꾸며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습니다. 야망의 화신 이방원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1398년 보름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 이방원은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을 습격해 단칼에 베어 넘겼고 배다른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통곡했으나 이미 권력에 추는 냉혹한 아들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형 방가를 잠시 왕 정종으로 세웠다가 결국 스스로 왕자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제3대 왕 태종입니다. 그는 피로 물든 손으로 왕권을 강화하며 조선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역설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찬란한 빛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칼이 칼집을 빠져나오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나고 멀리서 들리는 비명소리. 태조 이성계의 노쇠하고 갈라진 목소리와 울음 섞인 분노가 들렸다. 방언아, 내 이놈, 어찌 내 형제들의 피로 그 자리를 탐내느냐. 내 손에 묻은 피가 이 애비의 눈물보다 진하단 말이냐. 태종 이방원은 숨을 몰아쉬며 차갑고 단호하게 아버님, 제가 흘린 피는 조선의 뿌리를 적시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약한 왕자로 살아남아 도륙당하느니 차라리 악마가 되어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이 세운 이 나라를 지키는 제 방식입니다. 태조 이성계 내 놈이 왕이 된들 백성이 너를 따를 것 같으냐. 태종 이방원 칼을 바닥에 꽂으며 백성은 배부른 자를 따릅니다. 저는 공신들을 쳐내고 왕권을 세워 백성들이 더 이상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에 이어서 들려오는 태조의 서글픈 오열이 있었다. 피해 군주 태종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양령이 방황하고 둘째 효령이 불교에 귀의할 때 오직 책 속에서 길을 찾던 아이. 그가 바로 조선의 가장 큰 복, 세종대왕입니다. 태종은 자신이 묻힌 피를 자양분 삼아 아들이 찬란한 꽃을 피우길 바랐습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조선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합니다. 세종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집현전을 세워 인재를 길렀고 장영실과 함께 하늘의 시간을 읽었으며 땅의 소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릅니다. 백성이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내 가슴을 친다던 그의 눈물은 조선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문명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종이 칼로 길을 냈다면 세종은 그 길 위에 꽃과 나무를 심은 격이었죠. 피를 묻힌 자의 고통 위에서 가장 고결한 문명이 꽃을 피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력한 권력을 위해 형제까지 베었던 태종과 그 권력을 오직 백성의 지혜를 위해 썼던 세종. 여러분은 이 두 왕 중 누가 조선에 더 필요한 존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찬란했던 세종의 봄이 가고 조선에 다시 피바람이 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번엔 조카의 자리를 빼앗은 숙부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칼을 든 광기 어린 왕의 이야기입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이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어린 아이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죠. 수양대군. 그는 아버지 세종의 온화함 대신 할아버지 태종의 냉혹함을 닮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을 통해 반대파를 몰살하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그는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영월의 차가운 물줄기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지요. 세월은 흘러 조선은 또 다른 괴물을 마주합니다. 연산군.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된 그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들의 목을 베는 사화가 연이어 일어났고 궁궐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종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렸다며 연사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라의 피를 말렸습니다. 훈구와 사림, 두 세력의 처절한 싸움 속에 조선의 기둥은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종 어린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숙부님, 아니 전하, 이 먼 곳까지 사약을 보내신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저 하늘의 달은 어제와 같은데 왜 제가 누울 곳은 이리도 좁고 차가운 것입니까? 연산군 숨이 넘어갈 듯한 웃음 끝에 서늘하게 내 어머니가 피토하며 죽어갈 때 내 놈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유교, 도덕 다 집어치워라. 이 나라는 이제 나의 놀이터요. 너희의 무덤이다. 자, 누가 먼저 내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줄 테냐.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는 소리와 함께 무겁게 쓰러지는 사람들. 14대 왕 선조의 시대에 조선은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200년 평화에 취해 있던 조선은 일본의 조총 부대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한양은 불탔고 왕은 백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버린 나라를 지킨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거북선을 몰고 나타나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고 육지에서는 이름 없는 민초들이 의병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사명대사. 그들은 왕이 아닌 강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7년의 지옥 같은 전쟁 끝에 왜군은 물러갔지만 조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조선 왕조 500년의 전반기는 이렇게 거대한 상흔과 희망을 동시에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나라는 왕이 세우고 지키는 듯 보이나 결국 무너진 터를 닫고 다시 꽃을 피우는 것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망친 왕과 끝까지 남아 싸운 백성들 중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기다립니다.